위암의 경우 예를 들어 보면 1기, 2기에는 5년 생존율이 90%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3기만 해도 60%대고요. 4기가 되면 6.6%밖에 안 됩니다. 암을 늦게 발견하면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겠죠.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잘 파악하는 건데요.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전조 증상, 첫 번째로는 바로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람 한방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암 환자 200만 시대 암이 폭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평균 수명의 증가입니다. 나이별 암 발병률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나이가 들면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암 발병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가 60대 정도 되면은 모세혈관의 40%가 없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조직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암이 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산업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이제 50년간 아주 급속도로 산업화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 습관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식습관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서구화인데요. 걸음걸이도 예전에는 하루에 2만 보까지 걸었다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또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이런 좌식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하루에 5,000보도 못 걷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집중적인 산업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야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이 암 환자를 폭증하게 하는 원인이 됐을 겁니다. 한국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요. 부정적이에요. 미국 암 환자들은 암에 걸리고서 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울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암은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인들은 대부분 태생 종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간다는 게 하느님 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암에 걸리면 굉장히 억울한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가암정보센터 통계를 보시면 요약 병기별 생존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기, 2기, 3기, 4기의 5년 생존율이 암종별로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 예를 들어 보면 1기, 2기에는 위암의 5년 생존율이 90%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3기만 해도 60%대고요. 4기가 되면 6.6%밖에 안 됩니다. 암을 늦게 발견하면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겠죠.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의사 선생님인데 60대에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대장 내시경에서 대장암 4기가 발견이 됩니다.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잘 파악하는 건데요.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정밀하게 CT나 MRI까지를 꼭 촬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암에 걸리면 우리 몸이 보내는 이제 공통적인 이상 신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극심한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가시질 않는다. 이거는 면역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면역계가 암을 억제하느라고 다른 기능들을 못하는 거예요. 피로가 오래 지속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암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중 감소가 있는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체중이 한 달 내에 5kg 이상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도 그렇게 빠진다고 그러면 암일 가능성이 있어요. 암이 영양분을 많이 뺏어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유 없이 체중 감소가 있다고 하면 암으로 의심하고 진료를 받아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침이나 감기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기침, 감기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나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면역이 암을 억제하고 있으면 면역이 기침, 감기랑 싸울 힘이 없겠죠. 기침, 감기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정밀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자, 설사나 검은 변 그리고 피가 묻어나는 변을 보셔도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피가 묻어나왔는데 당연히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검진을 늦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대장암 4기로 이제 발견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치질이라고 오해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화불량이 있는데요. 췌장암이나 담낭암의 경우에 이유 없이 소화가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소화액들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유 없이 장기간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암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여기는 암이 바로 췌장암이죠. 그래서 사실 췌장암은 몸에서 나타나는 전조 신호를 미리 알아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늦게 발견할수록 예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전조 증상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명치의 통증이나 등의 통증입니다. 췌장은 등 쪽에 있습니다. 등 통증이 생기기가 쉬워요. 부위는 어디냐면 여성분들의 브레이지어 끈 부위고요. 남성분들은 견갑골의 중앙 부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움푹 파인 부분이 췌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암 종별로 신호가 약간씩은 다르기도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뇌종양이 있다면 구역감이 생길 수 있고요. 운동기능 장애나 언어 장애나 손이 떨린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입 쪽에는 구강암이나 후두암 이런 게 있는데요.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낫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에는 갑상선암이나 식도암이 있겠죠. 갑상선암은 주로 이제 목의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고요. 뭘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연화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변성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 쪽을 보면 폐암이나 유방암을 볼 수 있겠죠. 폐암의 경우에는 기침이 오래되거나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유방암의 경우에는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많죠. 평소에 몽울이 만져지는지를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암 검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보면 피부암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림프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암들은 손발톱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흑색 점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멍이 자주 생기기도 하고요. 피부에 염증이 오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암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림프암의 경우에는 림프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사타구니 림프절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다음에는 여기 목 아래에 있는 쇄골화 정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몽울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암을 의심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몸의 부위별 암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암은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암을 유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최근에 연구에 하면 암에서 유전은 5%이고요. 나머지 95%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치료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가져가야 되느냐? 클린턴 대통령 주치의였던 딘 오니시라는 분이 생활 습관을 3개월 동안 바꿔서 암 환자들을 치료했던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 분이 제시한 4가지 생활 습관을 평소에 잘 지키시면 암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채식 위주의 저지방 식단입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 통곡류 위주의 식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주로 걷기 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요가나 명상이나 깊은 심호흡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또 하시고 중간에 휴가나 여행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암 발병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외로우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평소에 친구들이나 사회적으로 관계도 굉장히 잘 가져나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영국에서 했던 연구 중에 어떤 연구가 있냐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나는 암을 한번 이겨보겠다, 싸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10년 생존율이 70%에 달하고 나는 이제 끝이다, 나한테 왜 암이 왔지?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신 분들은 10년 생존율이 20%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암 치료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의 첫 번째는 나는 암을 이길 수 있다, 암과 싸워보겠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암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활 습관, 그분들의 마인드 이런 걸 공부하셔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을 진단받은 게 세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1, 2년 정도의 암 투병 과정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평소에 이런 1, 2년의 기간을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뭘 하면 돼요? 우리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100세까지 살기 위한 건강법 이런 걸 공부하고 또 실천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암 투병을 잘 하신 분들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무기를 갖게 되시는 겁니다.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암덩이는 우리 정상세포보다 20배 이상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발병이 되신 분들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10년간 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선정한 암을 물리치는 음식 그 첫 번째는 바로 암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게 바로 식습관인데요. 우리가 식습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었을 때 면역력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역력의 핵심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가 흉선이고 하나가 장인데요. 흉선은 60만 돼도 10대 10%로 퇴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장의 면역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내세균들한테 먹이를 잘 주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면 면역력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섬유질이나 발효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서 장내세균들을 잘 키우면 면역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올라간 면역력으로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항암 음식들이라고 불리우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리스트가 30가지, 10가지 이런 식으로 특정 음식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걸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현실에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환자분들께 3가지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먹은 지 오래된
오래된 음식인가예요. 쌀에 알러지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류 역사에 쌀이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6만 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을 한 거죠. 그런데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밀가루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가 몇십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루텐 불내성증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먹었던 음식이 첫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장내세균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이 장내세균들을 잘 키워야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내세균에게 먹이가 되는 이제 섬유질과 발효 음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좋은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가인데요.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기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기름을 먹게 되면 우리 세포막이 딱딱하게 되고 산소도 안 들어가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세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음식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0년간 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선정한 암을 물리치는 음식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채소류인데요. 채소류는 장의 면역력을 올려줘서 몸 전체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현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시골에 살 때보다는 도시에 살 때 음식을 다양하게 못 먹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채소류도 잘 먹는 것들은 정해져 있죠. 상추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렇게 대량 생산된 것만 먹고 봄나물, 냉이나 달래나 이런 걸 캐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세균들한테 줄 수 있는 균들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시골 분들은 최대 4,000종의 장내세균이 있는데요. 도시인들은 1,000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내세균들이 만드는 물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면역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다큐에 보시면 거식증에 걸린 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을 어떻게 고치냐면 60가지의 다양한 채소나 과일들을 넣어서 스무디를 만들어서요. 그거를 먹으면서 거식증이 회복되는 다큐가 나오는데요. 60가지의 다양한 채소나 과일들을 넣어서 장내 균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발효 음식인데요. 연구들에 의하면 발효 음식은 지속적으로 이제 장내 다양성을 늘려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한국인이 장내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발효 음식은 바로 청국장입니다. 낫또가 균이 한 종에 비해서 청국장은 20에서 30여 종의 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장내 세균층이 훨씬 다양화되고 면역력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위암세포나 대장암세포를 억제하는 능력이 청국장을 먹이면 70% 이상 된다. 이런 논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을 50% 정도 올려서 항암 효과의 절반 정도 작용을 한다.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은 우리가 쉽게 가격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항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국장을 되도록이면은 절반은 남겨놨다가 다 끓고 나서 절반을 생으로 넣어서 드시는 게 가장 이제 청국장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콩류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콩의 민족이거든요. 콩이 미국인들이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콩이 만주에서 15,000년 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식품이 되겠고요. 암 환자들은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그래서 환자들이 단백질 공급용으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데 사실은 고기는 다른 측면에서 암을 키울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단백질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밥을 할 때 콩을 많이 넣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두유를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혹은 발효해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두유가 유방암 발병률을 37% 떨어뜨린다 이런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두유에 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은 두유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특정 성분만 뽑아서 추출해서 실험한 결과일 뿐이고 콩 전체를 먹거나 두유를 먹는 건 오히려 그 이소플라본이 동물성 에스트로겐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유방암 발병률이 30% 떨어진다 이런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콩은 암 환자들이 마음껏 드셔도 되는 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냉합착 들기름, 냉합착 아마쉬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지방이기 때문이고요. 오메가3는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지방이고요. 오메가6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지방이어서 오메가3와 6가 1대1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보통 1대10, 제가 암 환자들을 해본 결과는 1대3에서 1대5 정도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구에 보면 오메가3가 많은 기름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바로 아마씨유와 들기름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은 음식을 하실 때는 아마씨유나 들기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미유나 아보카도유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되도록 냉합착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는 드레싱의 형태로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버섯류입니다. 버섯류에는 여러분들의 면역을 올려주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상황버섯이나 차가버섯 이런 것들이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다고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계 중에서 대식세포를 자극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암을 더 많이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버섯류를 음식에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버섯이나 차가버섯 말고도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 이런 류에도 베타글루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버섯 요리를 많이 해서 드시면 암을 물리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항암 음식의 공통점은 장면역을 올린다는 거 하고요. 기본적으로 항산화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고요.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니까 암 발생이나 성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다 자연 음식이니까요. 가공이 덜 돼 있어서 체내에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도 적게 됩니다. 암 환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한데요. 조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0도에서 60도 사이에 효소가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효소를 살릴 수 있는 음식은 되도록 39도 이하에서 조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븐 같은 걸로 온도를 조절해 놓고 이제 요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화식을 하게 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음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마르신 분들은 세게 조리된 음식을 드시는 게 더 좋고, 살이 있는 분들은 생 음식을 드시는 게 더 좋겠죠. 흡수율이 좀 더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우리가 너무 온도를 올리면 발암물질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밥이든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온도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름으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은 200도, 300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온도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근데 물은 100도 이상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요리를 하게 되면 요리 재료를 100도 이상까지 올리는 일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기도 물을 활용해서 되도록 튀기거나 볶거나 굽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이렇게 물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구워 먹는다고 하더라도 덜 타도록 서서히 약한 불에 자주 바꿔주면서 이제 조리를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항암 음식 외에도 이제 영양제로 꼭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으로는 다 안 들어오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비타민 D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K2, 유산균 중에 그 균종이 좀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타민 D는 최근에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면역력과도 관련이 굉장히 높고 암이 줄기세포암으로 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이제 나오고 있어서 비타민 D는 이제 꼭 드시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비타민 K2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비타민 K2가 허가를 받았거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그런데 비타민 K2는 골다공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비타민 D가 칼슘을 뼈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비타민 K2가 있어야지 뼈로 칼슘이 들어갑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비타민 K2는 꼭 챙겨 드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한국에 나와 있는 제품들보다 미국에 나와 있는 제품이 K2 용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국장 같은 콩을 발효한 음식들에 비타민 K2가 되게 많아요. 이 골다공증 문제는 제가 왜 중시를 하냐면 암이 악화되면 모든 암의 말기에는 50% 정도가 다 뼈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뼈로 가는 이유가 뼈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암 환자들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지만 뼈전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타민 K2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내 다양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반 유산균보다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유산균들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유산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습관 외에 암 발병률을 낮추는 첫 번째 생활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물론 과도한 운동은 안 되고요. 암 환자분들이 저한테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수술항암 방사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암에 걸리기 전에 체력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동량을 확 줄여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많이 쉬시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쉬면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력 향상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구석기 때 사자를 만난 게 스트레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혈관을 좁혀서 심장으로 혈액을 몰게 됩니다. 유방 부위나 위 부위나 이런 부위들은 혈액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다? 3개월 이상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혈액이 안 가게 되겠죠. 그럼 산소가 안 가게 되고 영양분도 안 가게 되면서 세포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암 환자들께 여쭤보면은 이
암이 발병되기 5년 상간에서 집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한 달 이상의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반드시 그걸 끊어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휴가를 내던지 아니면 휴직을 하던지 그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몸을 다시 정상순환으로 돌리는 활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장암은 지금 전 세계 발병률 1위고요. 유방암은 전 세계 증가율 1위입니다. 과도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그리고 이제 고지방의 육류식단, 탄수화물 식단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들이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만성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암까지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죠. 제가 10년간 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암 세포를 폭증시키는 음식 5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식습관이 좀 좋지 않고요. 또 생활 습관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과도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그리고 이제 고지방의 육류식단, 탄수화물 식단 이런 거를 많이 드셨고요. 채소나 과일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음식들을 적게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들이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만성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암까지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1위 하는 암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지금 전 세계 발병률 1위고요. 유방암은 전 세계 증가율 1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에서 2020년까지 5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특히 유제품이 1인당 50배 정도를 먹고 있고 그다음 고기는 1인당 이제 10배 이상을 먹고 있죠. 일본의 암 환자 모임인 이즈미의 연구에 따르면은 야채나 통곡류나 고구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물성 식단을 90% 이상 유지하게 하는데요. 그분들의 생존율은 95%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평균 생존율이 7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보다 20% 이상 이제 생존율이 더 높은 거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건강한 식이요법이 암 생존율과 직결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10년간 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암을 부르는 음식, 암세포를 폭증시키는 음식 5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단 것들입니다. 당분 같은 경우에 과자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먹는 디저트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은 단당류라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암세포가 포도당을 정상세포보다 20배 이상을 먹기 때문에 암세포가 직접적으로 성장하는 재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유제품인데요. 일부 유제품들이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은 굉장히 많고요. 유제품에 함유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암을 직접 키우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송아지가 하루에 4리터의 우유를 먹는데요. 송아지는 하루에 1kg가 자랍니다. 그러면 성인이 만약에 1리터짜리 우유를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인들은 성장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50g이 커야 되는데 어디가 클까요? 제가 볼 때는 작은 근종 같은 양성 종양이나 혹은 악성 종양 성장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논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고기입니다. 특히 이제 붉은 육류나 가공육인데요. 사실 이제 붉은 육류나 가공육은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발암물질로 이미 지정을 한 것들이거든요. 암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분열을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분열해서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고 또 4개가 되고. 근데 분열하는 거의 재료는 바로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 육류나 가공육을 많이 먹는다면 이 재료를 성장의 재료를 그대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에 비하면은 10배 이상 먹고 있고요. 그 육류를 많이 먹는다는 미국에 비해서도 절반 가까이 이제 따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 1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나쁜 기름인데요. 주로 이제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 이런 것들이죠.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지방이거든요. 근데 그 지방이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나 오메가6나 이런 지방들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산소나 이런 게 잘 안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쁜 기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동물성 기름들인 포화지방 이런 것들은 염증반응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뭐 뱃살을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뱃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지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악화되면 나중에 암으로 되는 거겠죠.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기름 중에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유들이에요. 식용유 중에서 오메가3가 높은 거는 들기름 정도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의 뭐 참기름이라든지 포도씨유라든지 다 오메가6가 높아가지고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5번째는 바로 커피인데요. 커피
커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얘기들도 많고요. 커피가 안 좋은 이유는 카페인이 부신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를 시키거든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서 스트레스 반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동물 실험 중에 어떤 실험이 있냐면 생지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생지 그룹은 자유롭게 풀어뒀고요. 두 번째 생지 그룹은 하루에 8시간 동안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랬을 경우에 스트레스 받은 쥐의 암의 크기가 스트레스 안 받은 쥐의 3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실험을 했는데 스트레스 받은 쥐에다가 아드레날린을 주입을 한 거거든요.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2배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주입을 했을 경우에 원래 대조군보다 암의 크기가 7배, 8배까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커피는 암 환자분들이 특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제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드시면 잠의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물개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로 만족하셔야지 더 많이 드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들이 특히 가장 피해야 되는 건 가공육이고요. 가공육에는 발암물질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육류도 되도록이면 저는 많이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육류들은 대부분 다 가공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고농도의 소금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요리할 때 고온으로 요리를 하면 발암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돼서요. 조리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찰하면서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은 염증을 유발하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호르몬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을 지키는 3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면역계, 호르몬계, 자율신경계인데 이 3가지를 건드리는 걸 하면은 우리 몸에 조절이 잘 안 돼요. 특히 호르몬계는 시간을 따르거든요. 일테면 우리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자는 게 우리 몸에 장착이 돼 있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께 또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유럽 여행이나 미국 여행이 있는데요. 낮밤이 바뀌는 데를 그냥 적응하는 과정 없이 바로 가면 호르몬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면역계가 깨지거든요. 근데 이거 적응하는 데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한국에 한 2주 만에 또 오세요. 한국에 오면 호르몬계가 한 번 더 깨지겠죠. 그러니까 2주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면역계가 2번 정도가 역전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본 많은 환자분들이 무리하게 여행을 가셨다가 암이 많이 커서 온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를 유발시키거나 하는 음식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5가지 음식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암을 폭증시키는 5가지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당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비정제 원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탕수수를 그냥 착즙해서 분말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분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있고요. 식이섬유도 있고 항산화 성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탕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드시는 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유제품은 우리가 두유로 대체할 수 있겠죠. 시중에서 보시면 거의 콩물에 가까운 99.9% 두유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두유들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붉은 고기는 주로 제가 흰살 생선으로 많이 대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닭고기나 이런 흰살 고기류도 붉은 고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낫다고 돼 있지만 좀 더 엄격하게 한다면 흰살 생선으로 대체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기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체하셔야 되냐면 지금 지구상에 오메가3가 오메가6보다 많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1개, 세계적으로 보면 2개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그리고 아마씨유하고요. 이것들은 이제 온도를 가하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온도를 가하지 않은 냉압착 들기름이나 냉압착 아마씨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열을 가하는 요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열을 가하실 때는 발연점이 좀 높은 현미유나 아보카도유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대신에는 우리가 카페인이 없는 차들이 있거든요. 뭐 캐모마일이나 로즈잎이나 생강차 이런 것들이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고 이 허브티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지금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종이 티백에도 플라스틱이 20%가 들어있기 때문에 티백을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직접 이제 우려서 먹는 방식으로 이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게 과일이잖아요. 그거를 못 먹으니까 과일 주스 형태로 돼 있는 상품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 과일 주스가 사실은 암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일 주스는 당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에 권장 당분량이 100g 정도거든요. 첨가당으로 보면 50g 정도인데 과일 주스 큰 거 한 통이 그거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일 주스를 드실 때는 영양 성분표에 보시면 당류가 얼마나 있는지를 다 나와 있거든요.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동 중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게 바로 구강청결제 사용인데요. 구강청결제는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면 우리의 입안에는 2000종 정도의 좋은 세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청결제는 좋은 세균이건 나쁜 세균이건 다 없애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건 공기 중에 전부 세균으로 돼 있고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세균들은 우리랑 공생하는 세균들이 아니어서 우리랑 공생하는 2000종의 세균이 없어진다면 이 바깥에 있는 세균들이 내려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균들은 조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게 되고요. 구강암이나 두경부암이 2배 이상 높다라는 논문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보다는 그냥 소금물로 가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식사요법은 이제 암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암덩이가 없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항암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방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대학병원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몸에서 단백질 필요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안 먹어야 되고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이제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원칙을 정하셔서 그 원칙 하에서 이제 식이요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